같이 한번 봐봅시다.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선행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자료가 있죠. 수업 시간에 오토풀 때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높이가 같은 지점에서의 속력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놓을까요? 우리가 이게 왜 그런다 그랬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외력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이가 같으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같으면 결과적으로 속력이 같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사실. 높이가 같으면 속력이 같다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1에너지 시간에 한번 다시 증명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증명할 거니까. 간단히 얘기했었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텐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다. 근데 높이가 같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할 거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런 거죠. 역학적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얘는 어차피 보존이 된다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높이가 같아버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서로 같아버리죠. 그럼 이게 이거 두 개 더한 건데 이게 같아요. 근데 이것도 같죠. 그럼 얘는 어때야 돼? 얘도 같겠죠. 그죠? 운동 에너지가 서로 같은 상황이 나오면서 V가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상황이 일단 선행 조건이고요. 지금은 그냥 그렇다라고 일단 기억하죠. 그렇다. 오케이? 잘 모르겠어도 높이가 같으면 속력이 같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봐보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물체가 뭐 왼쪽 빗면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L1, L2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각각 T0로 같다 나왔어요. 얘가 T0 걸리면 얘도 T0 걸린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L3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2분의 T0다 나와 있죠. L3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다? 얘가 2분의 T0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 올라가면서 각 높이에서의 속력을 잡아주고 가셔야 돼요. 자, 봐봐. 자, 처음에 여기 올라갈 때 속력을 V1이라고 쳐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V1으로 올라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지나서 여기로 올라갈 때는 V2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올라갈 때는 V3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V1, V2, V3 각 지점의 속력이 V1, V2, V3다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잡는 순간 뭐도 같이 잡히는 거야? 오른쪽 내려오는 상황도 같이 잡힌다는 거죠. 그죠? 높이가 같은 지점이라면 여기서 V3의 속력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V2였으니까 여기서도 얼마다? V2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얼마다? V1이다 라는 걸 생각해낼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잡히는 순간 또 하나가 원래 잡혀요. 뭐가 잡히냐?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여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 평균 속도가 얼마죠? 2분의 그지? V1 플러스 V2죠. 중간 속도잖아. 네. 두 속도의 중간 값이야. 근데 여기서의 평균 속도도 얼마지? 2분의 그렇지. V1 플러스 V2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됐죠? 이 구간과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서로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구간과 이 구간의 평균 속도도 서로 어때? 같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평균 속도는 2분의 V2 플러스 V3 여기서도 2분의 V3 플러스 V2 결과적으로 뭐야? 같다는 거잖아. 그죠? 이 관계가 잡히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V는 뭐죠? T분의 델타 S 이 생각이 들어야겠죠. V는 T분의 델타 S인데 평균 속도가 같다며. 그죠? 평균 속도가 같아? 무슨 관계죠? T랑 델타 S랑 무슨 관계야? 비례. 델타 S랑 비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즉 여기서 보니까 여기 시간이 나와 있는 게 여기잖아. 그죠? 시간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지금 여기 타임이 T0 2분의 1T0잖아. 그죠? 그러니까 T0 2분의 1T0야. 시간의 비가 2대 1이면 길이의 비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 1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귀찮으니까 그냥 쌤이 숫자를 그냥 넣어볼게요. 그냥 몇 L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쌤이 그냥 여기 4m 이렇게 넣고 4m. 그냥 4m다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얘 길이비가 2대 1이 나와야 되는 얘기잖아. 시간비가 2대 1이니까 그럼 얘는 몇 미터 나와야 돼? 2m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잡아놓고 문제에서 줬죠. 뭐랑 같대? L2랑 L4랑 같대요. 이런 조건을 준 거잖아. 근데 얘가 4m면 얘도 몇 미터다라고 준 거야? 4m라고 준 거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삼각형 단론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1대2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가 1대2니까 얘도 1대2가 되면 얘는 몇 미터 나와야 돼? 8m 나오는 거죠. L1과 L3를 물어보죠. L1이 뭐야? 이거죠. 그죠? 얘는 8, 얘는 2죠. 몇 번이야? 4번.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관계에 집중하는 거야. 얘들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나머지 관계도 또 보이죠. 몇 대 몇이겠다. 얘들은 몇 대 몇이겠다. 오케이?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가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3번. 이 문제는 진짜 어렵죠. 23번 문제. 진짜 어려워. 이게 수능 20번이잖아요. 우리가 물리원 이제 막 화학을 이제 볼 텐데 모의고사 총 20문제가 있죠. 네. 그죠? 20문제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과학탐구역은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데 보통 총 4면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4면으로.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총 4면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18, 19, 17, 18, 19, 20 이렇게 4문제가 있어요. 이 4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20번이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막 지금 기깔나게 잘 풀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 물리원을 만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아까 없었죠. 다 푼 사람 있나요, 혹시? 이 풀면 진짜 잘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고득점 문제거든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실. 물리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말로는 너무 쫄지 마라. 못 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해서 갑자기 수능 만점 맞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왜 아무도 수능 만점을 못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못해도 괜찮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쌤이 여기서 잠깐 힌트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로 와봐. 여기 봐봐. 여기 봐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빗면상에서 빗면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질량이 m짜리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각도는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물체가 이쪽으로 이제 가속해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속해서 내려갈 때 이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물체가 받는 R자임이 얼마만큼이었죠? mg? 그죠? 사인 세타. 스르륵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mg 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럼 R자임이 이거라면 F는 ma를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F는 MA인데 이게 mg 사인 세타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가 G 사인 세타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나요? 네. 자, 그리고 이 빗면의 길이를 쌤이 S라고 놓고 이 빗면의 높이를 H라고 놓는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보가 나오는 거죠. 어떤 정보가 나오죠? 사인 세타는 S와 H로 표현하면 얘는 뭐분의 뭐야? S분의 H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인 세타는. 자, 그러면 여기서 G 사인 세타는 결과적으로 G 곱하기 S분의 H예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건을 하나 주는 거죠. 만약에 H가 동일한 상황을 줄 거예요. H가 동일한 상황.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는 항상 어떻게 되죠? 일정해요. 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우리는 뭘 제낄 수 있죠? 상수값을 제껴낼 수 있잖아요. G랑 H랑 딱딱 날아가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가 나오는 거야? 가속도랑 빗면 길이랑 서로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죠. 이 상황을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높이가 서로 같잖아. 네. 그죠?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하고 같아요. 그죠? 높이가 같은 상황에서 빗면 길이가 몇 대 몇이죠? 1대 2예요. 오케이? 그럼 가속도 비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 1. 그죠? 빗면의 가속도 비가 2대 1이 나온다. 라는 걸 알고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지금 잠깐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봐보면 봐봐. 문제를 쭉 읽고 나서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봐봐야 돼요. 물어보는 게 A랑 B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A의 속력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만난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죠? 충돌이 이루어진다는 거. 충돌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A랑 B가 이렇게 간 거죠. 네. 그죠? 이렇게 갔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또 올라가겠죠. 그럼 A가 뒤따라서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가 언젠가 뭐 얘가 뒤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가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일단 이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자료가 하나 있잖아요. 배운 게 뭐였죠?
서로 같은 빗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충돌 시간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결과적으로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면 우리가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충돌 시간을 빨리 유도할 수가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가속도가 같은 상황을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즉 내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상황이 오는 순간이 뭔 거야? 서로 같은 가속도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거야. 빗면 경사가 서로 어때? 같은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즉 너네가 뭘 만들어야겠다. A가 이 위치에 오고 B가 처음에 딱 이 위치에 왔을 때 이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이 상황을 알면 그때부터는 쉽죠. 그 다음부터는 쉬워. 왜? 얘들 상대 속도를 알면 되고 얘들의 초기 거리를 알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냐? 그럼 충돌 시간이 언제일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언제 충돌할지를 알면 결과적으로 가속도가 얼마인지 아니까 A의 속력이 얼마가 됐을지 또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점을 여기다 두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미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미시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항상 원칙대로 숫자를 대입해 좀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우리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원칙에 대해서 잠깐 알려준 적이 있었죠. 자 숫자를 대입할 때 너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V는 T분의 델타 S. 자 일단 이 V 속도에 관련된 식이 있잖아요. 이 관계에서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텐데 변수가 총 몇 가지인 식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인 식이야. 변수가 세 가지인 식이니까 변수를 대입할 때는 몇 가지만 내가 상정할 수 있어? 그죠? 두 가지 변수만 상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변수는 상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 세 가지 잡아버리는데 안 돼.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3초라고 잡았어요. 6m 잡았어요. 오케이? 어차피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3초 6m 잡았어. 그럼 2m/s가 그냥 나와야 되는 거죠. 종속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3초 6m 잡고 그냥 나는 4m/s 할래.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가지 변수 중에 두 가지를 대입을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제 가속도에 대한 상정이 굉장히 어려워 사실. 가속도를 상정하는 경우가 있고 상정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 써봅시다. 자 빗면 가속도 같은 경우는 또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없는 상황에서는 A를 그냥 상정하세요. 빗면 가속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거 죽어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면 할 거예요. 문제를 보면 느낌이 와요. 죽어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T랑 S의 관계, V의 관계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 확 와요. 그때 언제 하는 거예요? 그때만 상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V는 T분의 델타 S다. 이걸 이용해서 계속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가속도가 유추가 되겠죠? 이런 관계를 이용할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 풀어봅시다. 넘어갑시다.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봐봐. 자 일단 이 상황을 딱 봤어요. 자 이 상황을 보고 쌤이 드는 생각은 그냥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우니까 대충 잡아볼게요. 자 일단 쌤은 이 속도를 혹시 모르니까 4m/s로 잡을게요. 4m/s. 그냥 V는 4로 정했어요. 오케이? V는 4. 자 그다음에 그러면 평균 속도가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결과적으로 A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A가 어차피 V가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이거 그냥 A라고 칠게요. A의 운동을 확인을 해보는 거야. A의 운동.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4m/s. 얘는 정지예요. 그러면 평균 속도가 2m/s니까 거리를 한 4m쯤으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평균 속도가 몇 m/s? 2m/s죠. 그러면 2m/s로 4m를 가야 돼. 몇 초 걸리겠죠? 2초 걸릴 거 2초. 얘는 2초 걸리겠네. 그럼 2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인 거죠? 그죠? 2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4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빗면의 가속도는 얼마 나와야 돼? 그죠? 2초 동안 4가 변하는 거죠. 가속도는 2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이게 가속도가 2가 잡히면 바로 왼쪽, 오른쪽 가속도가 나오죠. 네. 그죠? 여기가 길이비가 1대2니까 가속도 비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1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 가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죠. 가속도 1m/s 제곱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반대로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죠? 얘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로 잡아놓을게요. 얘는 빨리 하니까 그냥 플러스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A가 여기로 떨어지면서 B가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죠? 좋아요.
자, B가 여기로 올라갔는데 당연히 이때 B의 속력은 얼마겠죠? 그렇지. B는 당연히 4m/s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어차피 B가 4m/s로 내려갔었잖아. 제 위치로 같은 높이로 오죠. 같은 높이로 오면 속력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 얘는 4m/s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되는 과정, B는 요렇게 가고 A는 요렇게 가는 과정. 이 과정이 몇 초 걸리죠? 2초 걸렸어요. 2초.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바뀌는데 총 2초가 걸렸다는 걸 일단 인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상황을 만들 거냐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상황을 만들 거야. 이렇게. 오케이? 예.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럼 A가 V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가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오려면 얘가 다시 몇 m/s가 됐겠어? 4m/s가 됐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몇 초 걸려야 돼? 2초 걸려야 돼. 무조건. 그죠? B가 여기서부터 여기 4m/s로 이렇게 도는데 2초 걸렸잖아. 네. 그러면 A도 이렇게 도는데 2초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2초가 걸려요. 자, 그 다음에 B가 여기서 원래 몇 m/s였죠? 4m/s였는데 2초 동안 가속도를 얼마를 받아? 마이너스 1을 받아요.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마이너스 1로 2초를 받을 거야. 그죠?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2m. 그죠? 2m/s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네. 이러면 다 푼 거예요, 사실. 그 상태에서 이제 초기 거리를 사실 구해야 되죠. 이 초기 구해는 뭐야? 결과적으로 B가 4m/s에서 2m/s가 되는 동안 움직인 거리잖아요. 네. 그죠? 그냥 간단히 여기다 그냥 정리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B가 여기로 와서 2m/s가 된다는 얘기죠. 얘 평균 속도가 얼마죠? 3m/s. 3m/s로 몇 초 동안 간 거야? 2초 간 거죠. 그럼 얘가 움직인 거리는 몇 미터? 6m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들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인 거야? 6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이제 다 푼 거예요. 이제 진짜 다 푼 거죠. 결과적으로 나는 이제 충돌 시간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죠? 상대 속도가 얼마? 2m/s죠. 네. B가 봤을 때 A는 2m/s야. 그죠? 네. 2m/s로 몇 미터를 가야 돼? 6m. 그죠? 2m/s로 6m를 가야 된다고 몇 초 후에 충돌하는 거죠? 3초. 3초 후에 충돌하는 거예요. 3초. 충돌하는 데까지 지금부터 3초 걸려요. 그죠? 지금부터 3초 걸리는데 자, 그때 충돌할 때 A의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네. 그지? 자, 이 빗면의 가속도가 얼마죠? 마이너스 1m/s야. 제곱이죠? 세제곱. 근데 3초가 걸린대. 그럼 속도 변화량이 얼마 나와야 돼? 그죠? 마이너스 3m/s가 나와야겠죠. 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4m/s에서 마이너스 3이 깎여요. 이제 A의 속력 얼마 됐겠죠? 충돌할 때 1m/s가 됐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충돌할 때 1m/s가 된다는 얘기야. 즉 충돌할 때 A의 속력은 1m/s다 라는 거죠. 우리가 V를 몇으로 잡기 시작했죠? 처음에 4로 잡았어요. 몇 배 해야 돼? 4분의 1배죠. 4번인 거죠. 와. 할 수 있겠네요. 신기하다. 어렵죠? 그죠? 아직은.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물리를 완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면 돼요. 풀면 되는 거고. 수학 21번 수학 21번을 순식간에 풀이하는 선생님을 보여주고 아니에요. 예,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뭐랄까 교체감이 있네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잠깐만 써놔요. 그림 좀 잠깐 써놓고 잠깐 써놓고 쌤이 다시 복귀해 줄게요. 사진 찍어서 나도 사진 찍을 영상 올라갈 텐데요. 기념 사진을 하는 느낌. 원장쌤 V 해주셨는데. 집에서 직접 한번 풀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로 이해가 가기가 좀 많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어려워요. 가장 고난이도 문제를 푼 거니까 물리학 파트에서 너무 기죽지는 말고 이렇게 나중에 내가 풀어야겠구나. 아까 그 높이가 같은 데 속력 같은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첫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네 단원을 다 배워야 되는데 네 단원 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속도 가속도도 있고 뉴턴도 있고 운동량 충격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있을 텐데 다 어렵다. 왜 다 어렵다 그랬어요? 어차피 네 개가 하나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네 개 하나로 나올 거예요. 아니, 지금 운동량 충격이 없는 거죠 여기는. 근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올 테니까. 이해해서 우리가 꼭 먹는 거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은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혹시
그래요. 일단 넘어갑시다. 왜냐면 유튜브에 또 올릴 거니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쌤한테 혹시 여기서 하면서 질문 있는 거 있나요? 질문 없으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또 모르는 카톡으로 좀 물어보세요. 왜냐면 한 번 더 풀면 물리 그만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배울 내용 넘어갑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뉴턴 운동법칙으로 넘어가요. 뉴턴의 다음 수업 시간 때도 질문 받으시나요? 아 그럼요. 쌤이 한 문제 두 내용도 항상 풀려보세요. 왜냐면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여러 번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 보입니다. 우리 풀수록을 풀 때 조금 물론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텐데 최대한 한 번 풀 때 한 번에 푸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 공부를 하기로 시작 딱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번 쫙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렵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되거든요. 너무 어려서 못 풀겠다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한 번에 쫙 풀어봐야 돼요. 이게 너네가 지금 그 처음에 잘 안 돼요. 이 순환 구조가 이 물리적인 사고가 처음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 길이 열리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가요. 안 잊어버려. 그냥 그렇잖아.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게 내가 틈틈이 오늘 하루, 다음날 하루, 다음날 하루 또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내 머릿속에 통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쌤이 조금 팁을 알려주자면 뭘 풀 때 물리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쫙 풀어라. 그러니까 한 3-4시간 앉아서 풀어야겠다. 그냥 각 잡고 풀어라는 얘기야. 각 잡고 풀어라. 그러면 한 번 쫙 뚫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한 번 확 열리거든요. 열리고 나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등 3학년 애들도 열린 애들은 물리는 무조건 해야죠. 약간 이런, 그러니까 개꿀인데 왜 안 해? 약간 이렇게 이제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 번만 열리면 돼. 근데 처음에 그거 뚫는 게 어렵죠. 한 번 탁 뚫는 게 어려워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쉬워져가지고 왜 괜찮아요. 교육이 좀 바뀌면서 앞으로 더 쉬워졌으면 좋겠네요. 자, 봐봅시다. 뉴턴의 운동법칙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굉장히 쉬운 내용 한번 돌아봅시다. 뉴턴의 운동법칙 이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뉴턴이 정의한 건 뭐죠? 만류인력, 그죠? 만류인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뉴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력 시간에 좀 필요한 내용이 이제 만류인력 관련 내용이고 힘을 정의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 힘을 정의한 게 뉴턴이잖아요. 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한 거예요. 이제 뉴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로 힘의 정의와 표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뉴턴은. 네. 그죠? 힘이란 뭐냐? 뭐라고 나와 있죠?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그래서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왠지 모양이 변하는 경우는 우리가 거의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때 운동 상태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운동 상태는 둘 다 얘기하는 거야. 운동 빠르기, 속력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의 방향 또한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는 게 운동 빠르기가 변하는 것도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죠.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도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였어요. 둘 다 변해도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힘과 운동 상태의 변화에 인과관계를 좀 써놓을게요. 이 원인과 사실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원인이 작용하냐? 힘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뭐가 바뀌는 거죠. 힘이라는 원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 뉴턴 얘기한 건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거죠. 운동 상태가 변해 라고 얘기한 게 첫 번째로 우리가 힘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뉴턴 시간에는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해. 이것뿐만 아니라 운동 상태가 변했다고 걔한테 뭐가 작용했다? 힘이 작용했다라는 걸 유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필요 충분 조건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양쪽 다 된다고요. 양쪽 다 돼. 힘이 작용해 운동 상태가 변하는구나. 변하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거죠.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걸 관찰했어. 힘이 작용했겠구나. 라는 생각 필연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당연히 뭐다? 뉴턴을 쓴다. 기억하시면 되고, 뭐 킬로그램이 뭐 쓰긴 하죠. 거의 안 써요. 킬로그램이 뭐냐 정리만 하고 있죠. 킬로그램은 지구 중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kg는 9.8N이다. 여기 하고 있고, 우린 뉴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뉴턴을 쓴다. 그 다음에 힘의 표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힘을 표현할 때는 힘의 3요소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3요소가 뭐냐? 크기, 방향, 작용점이 된다. 작용점. 여기 별도 쳐주세요. 힘이 작용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뉴턴 시간 잘 못하는 이유가 이 힘이 작용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 대상을 잘 잡는 거 해두시고,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뭔가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해요, 느낌이.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여기 3kg짜리 네모난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아요. 오케이? 자, 이 상황을 내가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는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 상황이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는다. 이 힘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힘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이 상황을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kg짜리 네모난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 동그란 물체가 10kg짜리 동그란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을 받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항상 작용점, 힘이 작용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서 왜 중요한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이런 화살표를 이용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화살표. 자, 이때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가 출발한 점 있죠. 그죠? 이걸 어디다 찍는 거예요? 작용점에다 찍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는 대상, 그 힘이 작용하는 대상에다가 출발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째끼면 된다는 얘기죠. 얘기할 수 있겠죠? 간단한 얘기예요. 내려갑시다. 합력. 알죠? 힘. 거의 같은 거다. 지금 하죠. 합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했어요. 그쵸? 앞에서 해가지고 뭐 할 말도 별로 없는데 볼게요. 합력. 말 그대로 힘을 합한다라는 거잖아요. 힘을 합한다라는 건데 이게 알짜배하고 같죠? 크게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합력의 정의는 뭐죠? 한 물체에 나와 있죠. 여기 별표 쳐주세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이다. 한 물체에다 별표. 한 물체. 우리가 힘을 합성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나 여러 힘들을 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힘하고 이 힘하고 합성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건 알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죠? 이게 이쪽으로 받는 10N하고 이쪽으로 받는 10N을 합성해서 20N이다. 이 20N의 결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즉 한 물체한테 작용하는 두 힘을 합성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두 힘을 합성했을 때 의미가 있는 물리량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에 벡터 합을 하는 거죠. 합을 하는 건데 우리 당연히 벡터 합 못한다. 벡터 합 못하니까 못해. 어떻게 한다? 방향에 5를 붙여서 사칙 연산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사칙 연산 그냥 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합. 더하시면 돼요. 항상 더한다.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자, F1이 5N, F2가 15N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합력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합력 얼마 나와야 돼? 26. 2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연산할 때 당연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부호 쓰셔야 돼요. 부호. 오른쪽을 플러스로 항상 잡을 거예요. 쌤은 플러스 5 플러스 15 두 개 더했으니까 플러스 20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0N, 여기도 뭐 2N 이렇게 했어요. R자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네.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8. 그렇지. 항상 플러스 10 마이너스 2 이렇게 잡는 거죠. 플러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2야. 두 개 더했더니 얼마 나와야 돼? 그죠? 플러스 8N 나오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 힘들이 작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얘가 10N, 얘는 뭐 2N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6N. 여러분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6. 그렇지. 플러스 6N. 부호만 정해놓고 항상 뭐 한다? 항상 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항상 더하는 거야.
방향에 따라서 부호를 정했으면 그다음부터 더하는 거야. 처음에 막 이거 빼고 한단 말이야, 너네들이. 빼는 사고를 하지 마요. 더하는 사고를 해야 돼. 더하는 사고. 오케이? 그래야 벡터량을 인식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하는 사고를 하세요. 이거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힘의 평형 한번 봐봅시다. 힘의 평형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똑같아요. 힘의 평형 관계를 얘기할 때는 여기다 글 붙여주세요. 한 물체에 여러 힘들이 작용할 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에서 우리는 평형 관계, 어떤 물체, 어떤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평형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한 물체에 여러 힘들이 작용할 때 이 작용하는 힘들의 관계가 이런 세 가지 상황을 만족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상황. 뭐라고 그러죠? 일단 일직선상에서 작용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힘의 크기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은 반대. 크기가 같아, 방향은 반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R자면 얼마가 되더래요? 0. 0. 합력이 0이 된다. 합력이 0이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10뉴턴, 이쪽으로 10뉴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쪽으로 10뉴턴, 10뉴턴. 이런 거 어떻게 되죠? 얘는 오른쪽으로니까 플러스 10. 그죠? 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두 개 합성하면 얼마 나와야 돼? 0. 잘했어요. 0뉴턴. 이때 우리는 저 두 힘이 서로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해볼까요? 얘는 10뉴턴, 얘도 10뉴턴. 양쪽으로 쪼이는 거죠. 네. 이렇게 빵 쪼여. 쪼이면 얘는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10이죠. 두 개 더해주면 얼마? 0. 0뉴턴. 이 상황이 평형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너무 간단하죠? 이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배웠어요, 이거. 알짜임과 뭐 운동 방향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밀어요. 네. 그렇죠?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빨라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관계에 따라가는데, 자,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뒤로 잡아 당겨요. 빨라져 느려져? 무조건 느려져. 엄청 있었죠? 첫 시간인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내가 위에서 아래로 눌러요. 위에서 아래로 눌러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케이? 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운동 방향 속력은 변한대 안 변한대? 안 변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옆에다가 관성 이거 하나. 관성. 이게 이제 관성이라는 개념인데 오늘 배울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아무 힘도 없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일정하고 밑으로 가는 속력이 생성되고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비스듬임인 거다. 비스듬임. 네. 자, 여기 비스듬임이 일었을 때 사실 우리가 물리학 시간 배우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물체가 굉장히 다채롭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2차원 운동을 하죠. 그죠? 이럴 때는 보통 물리학자들이 2차원 운동은 복잡하니까 차원을 낮춰가지고 두 개의 차원으로 쪼개워요. 1차원 운동 두 개로 해석하는 거야. 보통 이제 힘을 분해한다고 하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힘을 두 가지 힘으로 분해해. 위쪽 힘하고 오른쪽 힘으로. 그죠? 그러면 실제로 얘는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어떤 F가 작용하는 거죠. 이게 F1. 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도 F2가 작용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왜? 지원이 왜? 아무 아, 그래?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안 해? 하는 거죠. F2가 작용하잖아. 네. 그다음에 위로도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오른쪽 방향으로는 속력이 증가하게 되고 수직 방향으로 속력도 다시 생성되고 증가하더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잖아. 얘는 궤적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래? 왕 이렇게 되겠죠. 왕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궤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밑에서 한번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앞에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R자임과 물체 운동 상태의 변화. 뭐가 나오죠? R자임이 0이면 이 말이 뭔 말이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말이잖아. 그때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한대 안 변한대? 안 변할 거야. 안 변해.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자, R자 힘이 0이 아니라면, R자 힘이 0이 아니라면 그때 어떻게 된다? R자 힘 방향으로 항상 뭘 한다?
가속한다. 빨라진다는 건 아니죠. 네. 앉아있는 방향으로 뭔가 이제 바뀐다는 거야.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넘어갑시다. 이번에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제 뉴턴이 이제 세 가지 법칙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제1법칙이에요. 제1법칙 무슨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관성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건 관성이에요. 관성. 관성이 뭐냐라는 거죠. 이 관자가 익숙할 관자, 관습할 때 관자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면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어떤 성질. 그냥 그런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불러요. 자기 상태를 그냥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 성질. 오케이? 이런 게 이제 관성이다. 자, 그랬을 때 관성 법칙이란 뭐냐? 여기 얘기가 나와 있죠. 물체에 적용하는 R자 힘이 0일 때 여기 별표 쳐두세요. 그러니까 이 관성이라는 게 띄어지는 관찰이 될 때는 R자 힘이 0일 때 관찰이 잘 돼요. R자 힘이 0인 상황에서는 정지하던 애는 자기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뭐 하려고 하는데? 정지.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계속 정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운동하는 시기는 계속 뭐 한다? 운동한다. 하는 거야. 관성 법칙이죠. 정지에 있던 애는 계속 정지할 거야. 운동하는 애는 어떻게?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물체에 적용하는 R자임이 0일 때 그때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 사실 뉴턴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R자임이 0이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죠. R자임이 0이면 정지에 있던 시기는 계속 정지해. 운동하는 애는 그냥 운동한단 말이야. 오케이? 즉 R자임이 0이라면 얘 운동 상태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할 거야. 그리고 반대로 이 말은 뭔 말이야? 힘이 작용해야 그때 뭐가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 사실 뉴턴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요 얘기죠. 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밑에 이 관성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관성의 크기는 항상 뭐랑 비례한대요? 질량. 그렇죠. 물체의 질량이랑 비례한대요. 물체의 질량.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기가 달려와요. 쌤한테. 달려와요. 선생님 애기 폭 안아줄 수 있잖아요. 이자식 하면서 안아줄 수 있겠죠. 근데 한 190이에요. 막 100kg짜리 거고요. 쌤한테 막 달려와요. 내가 이거 안아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아줄 수가 없죠. 나도 어떻게 돼? 오씨 이렇게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뭔 말이냐? 관성의 크기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얘를 운동 상태에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정지에 있던 애를 밀어내기도 어렵고, 그죠? 운동하는 애를 멈추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랑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관성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써볼까요? 관성에 의한 현상. 과서에 제시가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관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하던 애가 계속 정지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정지관성.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부터 살펴봅시다. 정지관성. 정지에 있던 애가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전을 위에 놓고 이게 잘 치면 동전만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항상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긴장되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잘하지 않았어요? 이 텀블러의 정지 관성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얘는 계속 정지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지해 있던 애는 계속 정지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빼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죠? 정지해 있겠죠. 왜? 정지 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패드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살짝 옆으로. 어때요? 차가 잘 되죠? 화끈하게 해도 괜찮아요. 한 이 정도 중앙에 놔두고. 자, 나는 물량을 믿으니까 정지에 있던 애는 계속 정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알겠죠? 오! 그랬죠? 이게 정지 관성이라는 거죠. 그냥 정지에 있던 놈은 계속 정지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 정지 관성은 사실 이 실험은 뭘 알아보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얘가 정지 관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너네가 알아야 돼요. 뭔 말이냐면 내가 이걸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때 내가 이걸 빼면 어떻게 되죠? 끌려나가요. 그죠? 같이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왜 오는 거죠? 생각해보면 얘는 이제 정지 관성이 있어 없어? 없어진 상황이니까 얘가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그래서 얘가 정지 관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얘가 정지 관성이 있다라는 건 이렇게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운동하다가 지금 엎으면 어떻게 되겠다. 아 정지 관성을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얘가 정지하지 않겠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정지 관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죠.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버스 상황이잖아요. 버스. 한번 그려볼까요? 버스. 가정 한번 해봐야죠. 자, 자동차가 버스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딱 탄 거예요. 버스를 탔어요. 그죠? 얘들 많이 타잖아. 버스를 타면 어떻게 돼? 처음에 딱 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사님이 팍 출발하죠. 네. 우당탕탕 팡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때요?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급출발을 하잖아요. 급출발. 여기 써놔요. 급출발. 이 상황은 이제 급출발을 하는 상황에서 확인하는 거죠. 이때 정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분명히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었는데 뭔가 갑자기 내가 뒤로 탁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런 걸까? 생각해 볼게요. 정지 관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나는 딱 타서 정지에 있잖아요. 나는 정지에 있어요. 정지에 있는데 버스가 출발해요. 버스가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지면 버스 바닥이죠. 버스 바닥과 내 발바닥 사이의 마찰력이 나를 잡아 끌고 쭉 당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때 나의 정지 관성이 발현이 되는 거죠. 뭐요? 내 대가리와 내 몸통 어때요? 내 대가리와 내 몸통은 정지에 있었죠. 그죠? 네. 그러면 정지 관성이 있으니까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속 정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직 내 대가리는 힘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대가리는 가만히 있죠. 근데 내 바닥은 쓸려간단 말이에요. 되죠? 뭐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게 정지 관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의 정지 관성이죠. 대가리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대가리는 정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가리는 정지하는데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때 딱 점프를 하면은 뒤로 가요. 점프를 하면 뒤로 가요. 뒤로 가냐고요? 추락할 때 점프하면 살수 이게 있어요. 상대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버스가 내가 출발하려는 걸 미리 알아채고 점프하면 나는 거기 있겠죠. 정지에 있다가 난 위로 갔을 뿐이잖아요. 나의 위치는 변하지 않겠죠. 그 자리에서. 내가 딱 다시 앉았을 때 버스는 이미 산고 갔겠죠. 그 사람도 이상. 인생 이상해 보긴 하겠죠. 자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현상 이런 거 관찰할 수 있죠. 이게 뭐 때문이다? 그죠? 머리의 정지 관성. 대가리를 생각하면 돼요. 대가리를. 자 그다음에 운동 관성도 한번 봐볼까요? 버스에서 운동 관성. R자임이 0일 때 운동하던 애는 계속 운동한다. 이제 운동 관성을 확인해 볼 텐데 원래 운동하던 놈은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언제 확인해 볼 수 있냐? 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우리 버스 종료장에 도착했을 때요. 이제 내리려고 일어났어요.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급정거. 끽 하는 거. 끽. 끽 하면 여기서도 관성을 확인할 수 있죠. 무슨 관성이죠? 내 대가리의 운동 관성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내가 이게 급정거를 하면 이 버스 바닥과 내 발바닥 사이의 마찰력이 나를 붙잡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붙잡는 건데 내 대가리는 그 붙잡히지가 않죠. 네. 나는 내 대가리 운동 관성이 있잖아. 운동 관성이 있으면 계속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계속 가고 싶은데 얘가 나를 붙잡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 대가리의 운동 관성 요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앞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밑에 간단한 얘기죠.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운동 관성 때문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가 딱 걸리지만 나는 어떻게 돼? 얘 대가리는 가고 싶은 거야. 대가리 항상 가고 싶으니까 얘가 가는 거죠. 근데 얘가 걸렸으니까 나는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운동 관성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10번 시작. 실에 매달린 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잠깐 필기를 조금 해봅시다. 자, 요게 느리게 잡아당길 때요. 느리게 잡아당길 때. 그 다음에 오른쪽 게 빠르게 잡아당길 때.
자, 쌤이 얘를 잡아당겨요. 예를 들어서 10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라고 생각해요. 10N의 힘으로 10N. 자, 내가 이걸 10N을 처음에 잡아당기고 있어요. 잡아당기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실은 텐션이 얼마나 걸리겠죠? 힘이 얼만큼 받을 거야? 10N을 딱 받겠죠. 여기 있는 이 실은 10N의 힘을 받을 거예요. 장력이 10N에 걸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0N 당기니까 10N 걸리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추의 무게가 20N짜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의 무게가 20N이야. 자, 그러면 여기 위쪽 실에 걸리는 텐션은 얼마나 걸려야 돼? 그렇지. 여기는 30N을 맞는 거죠. 10N 당기고 추가 또 당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요 아래쪽하고 위쪽 중에 누가 더 힘을 많이 받아? 위쪽이요. 위쪽이 더 힘을 많이 받죠.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가 끊어져야 돼? 위쪽. 그치, 위쪽이 끊어져야 돼요. 그죠? 이게 원래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원래 당연한데 빠르게 잡아당기면 위쪽이 끊어져, 아래쪽이 끊어져? 아래쪽이 끊어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추의 정지 완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추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얘 정지 완성 때문에 내가 너무 빠르게 팍 잡아당겨보면 어떻게 돼?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위치에 있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미 실을 잡아당겼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얘는 여기 있고 싶고 난 잡아당겼어요. 그럼 여기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뭐 때문이다? 추의 정지 완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 해두시면 좋고요. 마지막 이제 갈릴레이의 사후 실험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이제 관성이라는 이런 성질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사고 실험인데 실제 이제 실험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봐보자. 사고 실험이라는 건 당연히 실제는 있는 현상이 아니죠. 이성적인 세계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사고 실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제 항상 이상적인 세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실제라고 생각하려면 과정이 하나 필요하죠. 마찰이나 공기장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마찰이나 공기장은 없다.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사고 실험은 뭐야? 5점에 놓은 공은 항상 처음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더라 라는 걸 알게 돼요. 이 갈릴레이가 알게 된 거예요. 실제 실험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코스를 이렇게 놨어요. 이런 코스를 만들어 두면 여기서 떨어뜨린 공이 항상 제 위치까지 올라가더라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코스를 좀 더 길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길게 만들어도 계속 똑같은 위치까지 올라가더라 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면 이 위치를 더 길게 코스를 만들 수도 있잖아.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도 항상 계속 똑같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내가 이거 위로 올라가는 코스를 안 만들어주면 이 새끼는 위로 올라가는 코스를 만날 때까지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관성이라는 얘기예요. 즉 얘는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위로 만나는 코스까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갈 거야 라는 거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갈 거야. 원래 하던 대로 계속 갈 거야 라는 개념을 알게 된 거야. 오케이?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공은 결국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계속 뭐 하겠다? 계속 등속직선 운동할 거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관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한 과학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뉴턴보다는 몇 년? 400? 500년? 오늘 앞설 거예요. 뒤에 넘어가기 전에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진행하고 볼게요.